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빗속에서 진행된 16라운드였습니다. 15라운드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멋진 극장 경기들이 펼쳐졌거든요. 팬들을 즐겁게 했던 16라운드 리뷰와 현대가 더비 그리고 수원 대구전 이 경기 빅매치로 떠올랐습니다. 17라운드 프리뷰까지 수원 얘기하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강원과 수원 FC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다소 루즈했던 경기였어요. 하지만 양팀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경기이기도 했는데 강원 올 시즌 초반 무승부 수비 축구로 확실한 컨셉트 정했죠. 네. 반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던 수원FC는 이날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나선 경기였습니다. 상대의 스타일에 맞춘 전략이었는데 강원이 올 시즌 보면 강팀에 강하고 약팀에 약하거든요. 이유를 보면 뭐냐? 강원이 강팀과의 경기를 하면 빌드업에 자신이 있으니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벗기고 상대 바로 배후까지 가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을 뒤에 둔 팀, 약팀과 경기를 하면은 특유의 빌드업이 오히려 속도를 내는데 약점이 되면서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됐거든요. 수원FC가 보세요. 무릴로 라스라는 지금 확실한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기회를 주지 않고 버틴다면 오히려 우리 쪽에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김도균 감독이 판단했거든요. 합리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팀 모두 만드는 과정보다는 허용하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기가 좀 다소 지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경기는 수원FC가 근소한 우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 25분이었죠. 조유민 선수의 결정적 찬스를 비롯해서 공격적인 움직임에서는 수원FC 좀 더 나아 보였는데 수원FC는 확실히 최근 3-5-2로 전환하면서 라스의 위력이 눈에 띄게 좀 배가 되는 모습이고요. 라스는 지금 플레이라면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방에서 싸워주고 그리고 이날은 득점하지 못했지만 결정력도 많이 올라간 모습이고요. 수비도 눈에 띄게 안정감을 찾고 있는데요. 시즌 두 번째 무실점 경기에 성공했습니다. 곽윤호 선수가 의외의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김도균 감독이랑 통화할 때 그랬어요. 곽윤호가 파랑새야 감독님 이랬거든요. 실제 기록 찾아보니까 올 시즌 곽윤호가 뛴 경기에서 2승 2무로 무패더라고요. 제주전 승리할 때도 곽윤호 나왔었죠. 맞습니다. 예. 네. 박지수가 군에 입대하고 윤영선이 지금 현재 큰 부상 중이라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데 수비 한 자리를 두고 사실 조유민 선수는 확실하니까 고민이 큰데 곽윤호가 의외로 좀 중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강원은 임채민이 빠진 후에도 수비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강원이 작년에 클린시트가 4개였는데 올해는 벌써 5개라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공격인데 가운데 뚝배기 유형의 공격수가 없는 게 저는 여전히 안병준 선수의 부재를 데려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데 지금 가장 주요 공격 루트가 뭐냐면 윙백들의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임창우나 이런 선수들이 올라가서 크로스를 때리는데 그게 너무 지금 위쪽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안 돼요. 과거 강원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데 능한 팀이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윙포워드가 없으면서 단조로운 공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크로스를 마무리해줄 수 있는 선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공격이 안 풀리는 거고요. 그래도 지금 오른쪽에 임창호만큼은 계속해서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막판 골대를 맞는 슈팅도 나왔고요. 이날 강원의 오른쪽 공격은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강원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OM 누굽니까? 사실 0대0 경기가 제일 뽑기 어렵거든요. 수원FC에서는 라스나 곽윤호 선수 중 하나 고르려고 했고 강원은 임창호나 이범수가 후보였는데 이범수로 하겠습니다. 예. 조유민의 슈팅을 막아낸 게 사실 이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보기에 경기 후 김병수 감독도 이범수를 에이스라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사실 강원이 올 시즌 골키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범수는 나간 경기에서 나름 제목하고 있거든요. 또 꾸준히 경기에 나설 경우 특히 이날 경기처럼 그 좋은 경기를 보인다면 강원 수비가 한층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인천 광주전이었습니다. 인천이 송시우의 극장골로 2대1 역전승 거뒀습니다. 시우타임은 역시 과학이었습니다. 네. 네. 송시우의 골이 터지기 전까지 스코어가 1대1 팽팽했습니다. 제가 뒤에 나오는 울산 수원전도 그렇고 후반 한 30분까지만 딱 보잖아요. 4경기 올킬 각이었어요. 근데 이 경기도 저는 그냥 1대1로 끝나겠거니 폭우도 쏟아져서 많이 이대로는 뭐 골 안 나오겠지. 네. 근데 뒤집혔습니다. 네. 이날도 그랬는데 1대1 접전 상황에서 근데 이날 3골 모두 수비 실수에서 일단 비롯됐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데 23분에 인천 이강현의 백패스 실수를 광주가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펠리페가 공을 가로채서 우측에 있는 엄원상에게 내주고 엄원상이 기막힌 왼발 감차로 밀어 때렸습니다. 진짜 잘 찼어요. 네, 딱 거기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차놓고 펠리페 엄원상 조합이 만든 올 시즌 첫 골이자 엄원상의 부상 복귀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광주가 페널티도 한번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헤이스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인해서 번복이 되면서
페널티골은 넣지 못했지만 여러모로 전반은 광주 페이스였다. 광주가 전반은 좋아요. 네, 전반은 항상 좋습니다. 수원 FC전도 그랬고 네. 리드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후반 시작 3분 만에 경기가 원점으로 되돌아오는데 네게바를 일단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했잖아요. 네게바가 위치한 왼쪽에서 뭔가 자꾸 시끌시끌해요. 뭐야? 무슨 일이야? 그런데 딱 보자마자 이제 3분 만에 골이 나옵니다. 일단 김원식이 걷어낸 공이 강윤구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죠. 그 강윤구가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고 이거를 무거사, 딱 공이 무거사 앞에 떴을 때는 아 이건 골이다. 무거사 가장 좋아하는 헤더 돌리기. 특유의 그 크로스 상황에서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잘라먹는 헤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딱 그 장면이었어요. 그게 옛날 조재지도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 헤더는 무거사가 진짜 빼박이죠. 네. 이마에 맞으면. 그래서 무거사가 뒤늦게나마 시즌 첫 골 터뜨렸고요. 스트롱 세리머니를 하면서 홈팬들에게 멋진 그 추억을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수가 1대1이잖아요. 근데 실수가 광주 쪽에서 한 번 더 나오면서 경기가 좀 기우는데요. 송시우 같은 경우에는 전반 38분에 교체 투입됐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 있는 상태였는데 무고사가 그거를 감안해서 그런지 빈 공간으로 때려줍니다. 시우야 달려가서 네가 알아서 해봐. 다 지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송시우가 한 발 늦어요. 이한도가 먼저 어깨를 넣어서 이한도가 걷어내거나 아니면 공을 키핑한 상태로 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준이 어디선가 태클이 들어옵니다. 왜 그랬는지 아마 광주 내부에서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다급했겠죠. 송시혁이 공이 갈 경우에 실점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급한 수비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지훈과 이한도가 겹치면서 공이 그 광주 골대 방향으로 흘러가요. 근데 이거를 송시우가 재빠르게 잡아서 슈팅은 뭐 나무랄 데 없이 그 윤보상 가랑이 사이로 득점을 하면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고요. 골 터뜨리자마자 이 영상을 보면 팬이 먼저 이 시계를 가리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맞아요. 송시우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은 게 요새 K리그는 사실 특색 있는 선수가 없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근데 송시우처럼 이렇게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는 그렇죠. 참으로 좀 대단한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줬고 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7위까지 올라섰고요. 반면에 광주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수협전과 비슷하게 후반에 역전패를 당했다는 점에서 데미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KOM 누구로 뽑을까요? 뛴 시간은 많지 않지만 송시우를 KOM 안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격에서 무고사, 수비에서 델브리치 활약 좋았거든요. 두 선수 역시 KOM 손색이 없지만 승점 3점을 벌어다 준 선수는 송시우입니다. 송시우는 일단 슈팅을 부끄러워하는 선수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날도 무고사보다 90분 뛰었는데 무고사보다 더 많은 박스한 슈팅 때리면서 계속해서 득점을 노렸습니다. 결국 의지가 있는 선수에게 저는 득점 행운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 장면 좋았어요. 네, 공이 하필 또 거길로 흘러. 송시우가 또 좋아하는 왼발 깔아차는 그 위치까지 흐르면서 송시에게 좀 득점 기회를 내줬고요. 이 선수가 앞으로 계속 있는 한 인천이 강등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즌 첫 골이었죠. 네. 세 번째 경기는 제주 대구전이었고요. 대구가 2대1 승리하며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대구 진짜 무섭습니다. 네. 대구 올 시즌 중 7승 중인데 6승을 연승 기간 동안에만 챙긴 거예요. 대구가 이날 전설의 완전체로 경기에 나섰는데 두 골이 현재 대구의 색깔을 명확히 보여준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골이 이제 전반 7분 왼쪽에서 황승민이 올려준 크로스를 김진혁이 멋진 헤더로 만들었는데 대구 공격의 지금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뭐냐? 높이예요. 김진혁 에드가의 높이는 리그 최정상급이다. 대구가 연승 과정에서 보면 측면까지 볼을 빠르게 보내고 지체 없이 크로스를 올린 장면이 많은데 이게 두 선수의 높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두 선수가 신체 조건은 좋기는 한데 김진혁 에드가의 특징이 위치 선정 기가 막히고 헤딩 능력 자체가 좋아서 훨씬 더 능력이 좀 배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골 후반 9분 터졌는데 세징야의 기가 막힌 패스를 받은 정승원이 이제 전광석과 같은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대구의 특징 중 하나가 역습인데 지난 리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대구가 볼 점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6연승 과정에서 점유율이 앞선 경기는 단 한 경기고 이날도 점유율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볼을 점유하고 만들어가기보다는 최대한 빌드업을 최소화하고 어떻게든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게 대구식 공격의 포인트인데 두 번째 골 장면이 대표적이었어요. 세징야가 볼을 잡자마자 정승원이 측면이 아닌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세징야가 찔러준 볼을 멋지게 잘 접으면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죠. 제주는 아마 이 두 장면은 아마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대구가 이 두 개로 골을 만들어낸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득점을 했다? 그만큼 확실한 루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홍정훈이 돌아온 수비진도 좋았고 물론 홍정훈 선발 경기에서 첫 실점이기는 하지만 최영 골키퍼의 실수가 아쉬운 장면이었거든요. 네. 홍정훈이 돌아오면서 김재우가 다시 살아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금 3연패 위기예요. 이날도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선수들도 열심히 뛰었고 하지만 제주의 약점이 노출된 경기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제주의 가장 큰 현재 약점은 뭐냐? 높이에요. 네. 사실 대구가 이 부분을 잘 공략한 것도 있는데 남길 감독이 얘기한 대로 제주가 좋았을 때 뭘 잘했냐? 이걸 미리 끊어내는 게 아니라 크로스 자체로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이걸 틀어 막아버렸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확실히 좀 측면 자원이 좀 지친 모습이고 오히려 강윤성이 들어온 뒤에 경기가 좀 풀렸다는 거는 남길 감독의 측면에 대한 로테이션 혹은 변화를 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주는 주민규가 지금 현재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공격에 그 외의 선수들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고민이 좀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들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도 남길식 축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남길 감독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남길 감독의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에서의 움직임과 약속 이런 걸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제주의 외국인 선수들이 이전에 경기를 뛰면서 수비를 한 적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현재 이걸 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있고 어쨌든 이날 외국인 선수는 아니지만 진성욱이 나쁘지 않았다는 게 좀 위안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주는 초반 최고 위기를 맞고 있는데 믿었던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습니다. KOM 누굽니까? 김진혁. 이날 딱 한 개의 슈팅으로 득점 만들어냈는데 김진혁의 뚝배기는 K리그 최고다. 타점은 물론 파워가 좋아서 상대가 맞기 어려운데 첫 골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훈이 먼저 떴어요. 뒤에서 그냥 박아 넣었어요. 예. 김진혁이 지금 5골 넣었는데 3골이 머리인데 높이만이냐? 아니에요. 의외로 연계도 좋은데 이선 선수들 잘 살려주는 플레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드가와 세징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수비수답게 압박도 좋고 저는 지난번 저희가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비보다는 공격에 전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위협적이고 매력적인 공격수가 바로 김진혁입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울산 수원전 울산이 극적인 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는 올 시즌 홍명보의 울산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드러난 경기였는데요. 장점이라 함은 리그에서 가장 단단한 수비죠. 네, 수삼에는 기세 좋은 정상빈이라는 공격수가 있었잖아요. 90분 동안 단 한 개의 슛만을 허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저지를 했습니다. 강하게 압박을 했더라고요. 네, 이로 인해서 수삼은 전반 4분 만에 제리치가 헤더로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 외 장면에서는 공격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날 홍명보 감독은 그 지난 강원전과 비교했을 때 5장의 교체 카드를 선수를 선발을 바꿨습니다. 22세 카드인 김민준을 빼놓고 공격, 2선, 미드필더 싹 교체를 했는데요. 김지현, 이동준, 이동경, 김성준, 신영민 새롭게 투입했거든요. 이게 왜 강점이냐 하면 어쨌거나 이 정도의 레벨 선수를 로테이션을 꾸리면서 주중에 열릴 그 전북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빛가람 나의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그 뭐 사진을 SNS에 올렸던데 고명진도 아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청용까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폭이 더 늘어났다는 점.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단점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시즌 초반에 제주 무나이티드라고 유독 제주에 무가 많이 쏠려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울산이 지금 제주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시즌 6번째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벌써 4번째 무승부입니다. 잡아야 할 경기를 잡지 못하면서 선두 전북 추격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네, 2경기 연속 후반 막바지 극적인 동점골로 질 경기 비긴 것. 이것 뭐 칭찬받아 마땅할 집중력이지만 울산 정도의 팀은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고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이날도 23개의 슛, 유효슛만 15개였는데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그것도 수비수가 넣었습니다. 2경기 연속 이른 시간 선제 실점을 하고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한다는 점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인데 선제 실점하면 그렇죠.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울산이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대구와 수원이 각각 승점 1점과 2점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 어떻게 잡고서 전부 갔어야 되는데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수원은 경기 끝나고 박건호 감독이 그 얘기한 대로 뭐 성과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왜냐면 최근 4경기 상대가 포항, 전북, 제주, 울산이었어요. 와, 죽음의 4연전이었구나. 네. 근데 죽음이라는 걸 쏙 빼놓고 그냥 4연전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맞아요. 지금 5경기 연속 무패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날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비가 될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제주전에서도 약간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날은 확실히 좀 선수들이 지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양 윙백인 이기재와 김태환의 발걸음이 좀 느려진 모습이었고 고승범을 후반 중반에 바꿔야 될 정도로 고승범 역시 좀 지친 상태였거든요. 안 지치면 이상한 상황들이지 이상해요. 솔직히. 예, 프리뷰 때도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퍼진다. 앞으로 영영 안 퍼질 것 같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김태환이 특히 후반 38분 실점 장면에서 서령호를 못 쫓아갔습니다. 네. 예, 그게 결국은 그 동점골로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못 쫓아갈 수 있어도 각을 좁히거나 뭔가 다른 플레이를 했을 거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그게 몸이 안 따라줬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전 43분에 일단 9대 0을 김태환과 교체한 걸 보면 박건하 감독도 김태환이 지쳤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빡빡한 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수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금 로테이션을 광주 다음으로 조금 쓰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솔직히 프리뷰 때 만 기자가 승패 얘기한 거로 지금 댓글 지분, 커뮤니티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역전패라도 했다가는 진짜 매장당할 뻔했어요,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뭐 그냥 모르겠다 승 찍은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맞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제 끝냈구나 이제 여러분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겠구나 했는데 거기 또 동점골 먹으면서 아주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KM 누구로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신영민, 김성준 듀오에게 좀 주고 싶지만 한 명 고르자면 신영민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로테이션 일환으로 이날 출전했는데 지난 전북전도 그렇고 나온 경기마다 존재감은 확실해요. 아마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팀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가장 많은 공중볼 경합을 해서 가장 많은 공을 따냈고요. 네. 인터셉트, 볼 차단, 볼 획득, 파울, 피파울 가장 많습니다. 패스 시도도 가장 많았는데 팀 내에서 86.5%라는 높은 성공률을 보였거든요. 한국 나이 36살입니다. 베테랑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라운드 할 얘기 많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18일 오후 7시 30분 펼쳐지는 수원FC와 포항의 경기입니다. 이날 경기 변수, 단연 체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원FC가 주말 강원원정 그것도 빗속에서 경기를 치렀어요. 수원FC는 서울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서 서울 성남이 격리를 하게 되면서 리그 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팀 중 하나인데 수원FC는 제주랑 함께 유일하게 휴식이 없었던 5월 달에 다른 팀들은 한 번씩 그래서 서울 성남이랑 만나니까 이제 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두 팀은 이 5월 달에 아예 서울 성남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이 없었고 공교롭게도 수원FC는 더 운이 없었던 게 앞으로 상대할 두 팀이 모두 일주일간 휴식기를 가진 뒤 경기를 치릅니다. 포항이 지난 11일 일천전 이후로 꿀맛 같은 맞아요. 일주일의 휴식을 갖고 지금 경기를 갔거든요.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얇은 스쿼드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이번 휴식으로 한숨을 좀 돌렸고요. 특히 햄스트링이 좋지 않은 에이스 송민규가 몸을 추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FC는 앞서 언급한 대로 좀 체력이 굉장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더워지고 또 비까지 내렸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프리뷰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원FC가 지금 현실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23명 이 중에 라스나 이영재 선수는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나마 뛰는 선수들 중에서도 정상이 아닌 선수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김도현 감독이 인천전에 힘을 주기 위해서 포항전에 로테이션 쓰는 방법도 좀 고심 중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상승세가 괜찮잖아요. 이 흐름을 스스로 끊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고민도 크고 인천이 경기력이 좋으니까 차라리 포항에 힘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전형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몇몇 포지션에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좀 싶고요. 포항은 이날 신광이 돌아옵니다. 네. 전술 운영의 폭이 한결 넓어졌는데 사이드를 강화할지 아니면 중앙을 두텁게 할지는 김기동 감독의 선택에 눈길이 가는 부분이고요. 포항은 이전과 큰 변화 없는 멤버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경기는 수원FC가 잘하고 결과는 포항이 가져갔는데 당시에도 결정력, 실수 하나가 승부를 결정지었거든요. 결정력 측면에서 저는 수원FC는 이날 선발 출전이 유력한 김승준 그리고 포항은 에이스 송민규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양 팀의 최근 흐름을 보면 서로 지지하는 축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승부 하겠습니다. 일주일 쉬었다고 이게 그 쉰 효과가 거의 요새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평준화 됐기 때문에 기세 좋은 수협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19일 오후 4시 30분 열리는 광주와 제주전입니다. 네, 게임 업계에서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멸망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는 내일 4연패, 제주는 3연패 및 5경기 연속 무승 중이거든요.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멘탈도 어느 정도 금이 간 상태라고 서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경기를 잡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제주가 지난 3연패 할 때보다는 조금 더 할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3연패 안긴 팀들 보면 하나같이 수비적인 3백 쓰는 팀들이었거든요. 네. 제주 역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물쇠를 여는데 좀 버거웠고 자물쇠를 못 여는 사이에 3경기에서 8골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광주는 일단 인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팀은 아니고 일단 폭백을 쓰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특히 여기서는 이제 하위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위권에서 폭백 쓰는 팀은 광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여기서 후반에 좀 실수도 나오고 뭐 공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주의 강점은 안현범, 정우재가 나선 양 윙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포인트로 잡고 가면 광주가 고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광주는 뭐 선수 교체든 아니면 뭐 전술 변화로든 이 측면에 어떻게 안정성을 가져올지가 이 경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켜볼 선수는 그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좀 찾았는데 제주는 징계에서 돌아온 김영욱을 좀 지켜봐야 합니다. 김영욱은 통통 튀는 움직임과 궤적 좋은 킥으로 득점에 기여하는 선수잖아요. 그쵸. 이 선수가 들어오면 꼭 골이 나오는 게 느낌만은 아닐 거예요. 네, 여러모로 팀 공격에 기여한 한도가 높고 광주는 김종우가 인천대에서 짧은 시간 뛰었는데 이날은 출전 시간 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내에서 가장 창의적인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공격의 어떤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효과를 좀 기대할 것 같고요. 지난 3월 첫 맞대결에선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광주가 전력은 떨어지지만 하루 더 쉬었고요. 4경기 만에 홈 경기를 치릅니다. 전 제주. 그래도 못 이긴 경기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력만 보면 제주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19일 오후 7시 열리는 수원 대구전입니다. 5경기 무패의 수원과 6연승의 대구가 펼쳐진 3위 싸움인데요. 뭐 나아가 대구 선두 싸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 프리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두 팀은 지난 경기에서 판정 악연도 있었습니다. 자, 대구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6연승. 대구는 꾸역승이 아니라 자신들이 준비한 축구를 하면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저 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대구의 고민 역시 체력입니다. 경기 이틀 전에 제주로 내려가서 제주전을 치렀고요. 바로 당일 대구로 넘어왔는데 비행기가 연착돼서 밤 11시가 넘어서 숙소에 왔대요. 그래서 아침에 선수들이 굉장히 몸이 무거웠다고 이병 감독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승을 하고 있는 만큼 어쨌든 좋은 기세가 체력적 어려움을 넘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대구는 완전체 부상자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력 부담이 있는 걸 제외하면 이는 뭐 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베스트 전력인 대구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김지정, 에드가 투톱에 세징야가 그 밑에 서고 그다음에 황순민, 정승원이 좌우, 이진용이 수미에 두고 그 파트너로 누가 나설까 하는데 저는 쯔바사가 어쨌든 이용래 선수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쯔바사가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용래 선수가 워낙 컨디션이 좋고 지금 수원전에 대한 경기를 뛰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래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내부 이야기들이 들려서 저는 이용래 선수로 지금 다시 생각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3백은 김재우, 홍정우, 정태혁이 쓰고요. 골문 지난 경기를 통해서 다소 불안하긴 했지만 지금 그래도 제일 나은 선수 최영은이거든요. 이병국 감독도 최영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최영은 선수가 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가 최근 수원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맞아요. 3연승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는 다소 논란의 페널티킥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 세징야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대구가 무게추를 뒤에다 두고 하는 팀이라 수원처럼 빠르게 역습하는 팀이 공략하기 쉽지 않거든요. 수원이 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선수들이 빠른 팀이라면 대구는 팀 스피드가 좀 빠른 팀인데 수원의 3백 역시 탄탄하잖아요. 저는 미드필더 자체는 양 팀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공격진이랑 수비진이 직접 맞부딪히는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승패를 쥐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구의 키플레이어는 홍정은, 세징야 두 선수를 보는데 대구의 수비가 조금 더 낫고 세징야가 있는 대구의 공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 창기자가 얘기할 때 하나도 안 들리고 바꿀까? 픽을 미리 적어놓은 게 있는데 바꿀까? 세징야 나오나? 바꿀까라는 그 고민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수원은 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축 선수들의 떨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맞아요. 이번 경기는 수원이 5월 이후에 치르는 5번째 경기이고 대구는 4번째 경기거든요. 앞서서 창 기자가 수원FC랑 수원FC를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수원 삼성 역시도 그 일정의 좀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도 이제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5경기 연속 무패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경기 역시도 주전급 선수들의 어떤 정신력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요소는 많습니다.
뭐 이기재의 왼발은 뭐 차이를 만들 수 있고 헨리와 제리치가 두 경기 연속 헤더골을 넣으면서 헤더가 수원의 새로운 무기로 올라섰습니다. 헤더만 신경 쓰다 보면 정상빈의 빠른 발에 그렇죠. 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승범의 중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수원도 대구 앞에서는 좀 할 말이 있다고 보여주고요. 그렇죠. 여기 아마 대구 팬들은 살짝 긴장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한석종이 이날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8일 울산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딱 한 달 정도 됐더라고요. 회복을 해서 복귀각을 재고 있는데 이날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한석종이 돌아오면 고승범, 김민우, 최성근에게 쏠린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중원의 안정감 높아질 수 있고 무엇보다 세징야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하겠네요, 진짜. 네. 그리고 3백 왼쪽에서던 박대원이 울산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교체됐거든요. 대구전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헨리가 아마 이 자리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니콜라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출전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됩니다. 헨리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헤딩 면에서 좀 나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민은 김건희와 헨리 컨디션이 이제 완전치가 않습니다. 부상은 회복하긴 했지만 100%가 아니어서 계속해서 후반 교체로 쓰고 있거든요. 이 점도 박건호 감독이 로테이션을 쓰기보다는 기존 주전급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이 되고요. 저는 올대 윙백인 정승원과 국대 승선이 유력해 보이는 이기재의 맞대결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수원 승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수원은 거의 못 맞췄지만 대구는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주 수원 원정 2연전 수원의 3백 헨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원 승! 파문이 예상됩니다. 만기자 2경기 연속 수원승 걸다. 네. 전 대구 하겠습니다. 네. 네, 상성을 저는 좀 보는 편인데 네. 대구가 좀 더 유리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숨이 모든 걸 얘기해 주네요. 자, 마지막 경기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울산전입니다.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전북이 승점 29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이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승점 2점 차로 추격 중입니다. 첫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둔 경기였는데 역시 우승 경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집중 프리뷰하겠습니다. 네, 전북은 호재가 있습니다. 일정은 잠시 후 창 기자가 얘기할 테니까 이건 빼고 2선, 3선 핵심 자원들이 돌아옵니다. 한교원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 중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었죠.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요. 한교원은 팀 내에서 일리첸코 다음으로 많은 4골 넣고 있는데 득점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출전 시간 대비 득점을 봤을 때는 116.5분당 한 골이에요. 성남전, 인천전에 선제골을 넣었고 포항전에 쐐기골. 이 한교원이 득점한 3경기에서 팀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골 순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 여기에 이승기가 돌아옵니다. 이승기가 뭐 경기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한 경기 좀 빠졌었고 교체로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살짝 좋지 않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좀 회복을 했습니다. 뭐 쿠니모토, 백승호, 최영준, 나아가 김보경 이렇게 미드필더 자원은 많은데 공격에서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줄 선수가 전 이승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보경 선수는 최근에는 거의 찬스 메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경기 전체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이승기 쪽이 좀 더 괜찮거든요. 그렇죠. 김보경은 1륜 체커만 바라보고 조금 주고받는 것 같은데 이승기는 좀 다양하게 측면도 그렇죠. 빠졌다가 중거리 슛도 때릴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득점력이 한교원과 이승기의 복귀로 좀 득점력이 올라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북이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저는 김상식 감독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지난 그 경기들 좀 돌아봤을 때 뭐 많은 실험도 있었고 좀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 4경기에 무패를 하는 그런 무승 행진으로 이어졌는데 그 지금 로테이션만이 답이 아니고 이제는 좀 답을 내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본인이 느낄 것 같아요. 교체 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에선 저는 선수보다는 오히려 키플레이어를 김상식 감독으로 뽑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김상식 감독이 어떤 선발 카드를 꺼내느냐 그리고 경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울산의 일정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만만치 않은 수원을 빗속에서 상대한 뒤 바로 전북을 만나야 하거든요. 일단 홍명보 감독이 수원전에서 부분 로테이션 썼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뷰에서 말씀드렸죠. 윤빛가람 원두재 고명진에게 휴식을 주고 김성준, 신영민 카드를 내세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던 게 저는 김성준, 신영민? 전북전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좀 했었거든요. 두 선수 모두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어떨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김성준 선수가 수원전에서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고민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영민은 첫 맞대결에서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고 보는데 신영민, 김성준이 그대로 나설지 아니면 윤빛가람, 원두재가 그 자리를 메울지 혹은 뭐 윤빛가람,
원두재, 신영민 이렇게 나설지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현민 선수도 뭐 쉬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공격진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김지현의 부진이 길어져서 반면에 힌터제어는 지난 경기 찬스는 놓쳤지만 전체적인 플레이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역kum을 한번 때렸죠. 네. 네.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이청용도 지난 수원전에서 역시 축구도사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공격진 구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전북 수비를 상대로 힘과 스피드를 맞불 놓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자살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세밀한 기술로 바코 힌터제어 이청용 카드로 나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홍명호 감독의 구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포백은 홍철이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경기 포백 라인이 그대로 나설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울산이 지난 경기를 통해서 전북과 부딪히는 법.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을 90분 동안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한 방이에요, 이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 그러니까 후반 서로 승부수로 띄울지. 전북은 항상 그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쵸. 네. 아니면 초반부터 흐름을 잡고 갈지. 이걸 홍명보 감독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날 경기 전체의 향방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의 키플레이어는 김기희 꼽고 싶은데요. 김기희가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자잘한 실수가 계속 있거든요. 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사실 전북전 같은 경우는 작은 실수 하나로 판가름이 그쵸. 나잖아요. 일단 울산이 버텨야 승산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김기희 선수, 불투이스는 최근에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희가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지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궁금하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이번 경기도 둘 다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승부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일정상으로 좀 유리하고 홈에서 경기를 하고 그리고 선수단 내부에서는 뭐 울산이 절대 안 진다 이런 얘기 선수들도 대놓고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전북 신승을 예상하겠습니다. 자, 16라운드 리뷰와 17라운드 프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사실 빡빡한 일정 속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선수들 컨디션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부상 없이 좋은 경기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 성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팀 훈련을 다시 제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